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핵심 공약 실행 계획을 세울 3개 전담반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개원을 앞둔 지방의회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을 놓고 잡음과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1당독주 우려 속에 자리 다툼에 이어 지역 대결 양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거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이 자금 제공 의혹을 받는 모 건설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아크릴 수세미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환경K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먼저 고민하고 일상에서 친환경 제품 이용을 확대하려는 지역의 활동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김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2,5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2% 하락한 2,504.5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지난 2020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개장부터 급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내내 낙폭을 키우며 장중 연저점도 갈아치웠습니다. 개인이 6,6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버텨내진 못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72%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폭락한 건 우리 시각 지난주 금요일 밤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인 8.6%의 상승률을 보이자 물가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공포감이 금융시장에 퍼진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연준이 긴축에 더욱 속도를 낼 거란 우려도 함께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각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에 걸쳐 열릴 미 연준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 폭이 0.75%포인트까지 확대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홍콩에서도 지수가 3% 넘게 빠지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10전 오른 1,28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급등하자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국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또다시 추월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074.89원으로 휘발유 가격 2,074.3원을 넘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5.7원 넘게 올랐지만 경유는 하루 만에 6.9원 오르면서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철강과 시멘트,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렬됐습니다. 보도에 김현경 기자입니다. 포스코는 오늘 오전부터 포항제철소 선제공장과 냉연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파업 이후 매일 약 2만 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창고와 공장 주변에 쌓아뒀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달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출하량이 평소의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레미콘 공급의 상당수를 맡고 있는 유진기업과 삼표산업은 각각 20곳, 17곳의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주 수천여 대의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주와 맥주, 생수업계도 일부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석유화학 일부 업체도 이번 주부터 생산량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업 이후 어제까지 모두 1조 5,868억 원 상당의 생산, 출하, 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금액은 철강이 6,9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석유화학 5천억 원, 자동차 2,571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는 파업 이후 오늘 오전 9시까지 160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습니다. 수출 관련 애로사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납품 지연, 위약금 발생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어제 4차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과 화주단체 등 4주체가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화물연대가 공개한 내용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일 뿐 최종 합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라며 대화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화물연대가 반도체 원료의 봉쇄까지 예고하고 있어 반도체 생산 차질도 우려됩니다. 석유화학 공장의 제품 출하량은 평소의 10%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이정 기자입니다.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황산을 생산하는 울산의 한 공장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300여 명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진입을 막는 조합원들을 경찰이 제지합니다. 정부와 네 번째 대화도 성과 없이 끝나자 파업 수위를 높여 반도체 공정상 필수 원재료의 집단 운송 거부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화물연대가 반도체 원료 생산업체의 물류 봉쇄 추진에 나서면서 반도체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필수 원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가 들어가는 가전제품 생산까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고 확보와 제품 선출화에 나서는 한편 물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만으로도 충분히 물류를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투쟁을 중앙과 16개 지역본부가 연계해서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그 사이 파업의 여파는 전 산업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의 하루 평균 출하량은 평상시의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일부 생산 라인이 차질을 빚고 있고 완성된 차도 실어 나르지 못해 주차장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71.5%로 65.8%인 평소 장치율을 웃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전북 민중행동은 오늘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화물연대 파업 등 화물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 노동자들의 최소 수입이 보장되고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 책임을 노사에 떠넘기지 말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국민 안전과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화물연대 총파업 중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조합원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1시쯤 군산항 육부두에서 짐을 옮기던 화물차에 계란을 던지고 운송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장 선거 예비 후보였던 이중선 씨의 폭로. 선거 브로커가 접근해 조직과 돈을 댈 테니 당선되면 인사권을 달라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씨는 브로커의 대화 녹취 기록을 실제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건설업체 3곳이 모두 7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경찰이 언급된 건설업체 가운데 한 곳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녹취록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녹취록에 나온 거는 뭐 때문에? 모르죠. 녹취록 불러냈습니다. 그럼 조사 어떻게 받으시는지 그럼 돈 건넨 사실은 없습니까? 아니 무슨 돈을 내고?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 2명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붙여진 상태. 경찰 수사가 건설업체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선거 브로커 녹취록에 거론된 모든 의혹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사실관계를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핵심 공약 실행 계획을 세울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이를 위한 조직 변화, 농생명 산업 육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 전북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나흘 만에 24명을 추가로 선발해 김관영 당선인의 핵심 공약 밑그림을 그릴 3개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혁신경제 민생회복지원단과 도정혁신단, 농생명산업지원단입니다. 혁신경제 민생회복지원단은 성도경 비나텍 대표가 단장을 맡아 전북경제 살리기와 민생회복 방안을 마련합니다. 두재균 전 전북대 총장이 단장인 도정혁신단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직 개편이나 업무 조정을 추진합니다. 농생명산업지원단은 라승용 전 농진청장이 단장을 맡아 농생명산업 육성 계획을 세웁니다. 인수위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전담반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제일 잘 파악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하지만 기존 인수위 분과와 전담반 담당 분야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있고 관련 인원이 4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짧은 기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민주당의 지방의회 독점, 전북에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이번 지방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 권력을 쥔 민주당, 개원도 하기 전에 또다시 구태에 젖어 실망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40석 가운데 37석을 차지한 민주당. 다음 달 1일 개원을 앞두고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을 놓고 당선인들 사이에 자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역 대결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의장도 전주세 먹고 부의장도 전주세 먹고 상임위원장도 전주세 먹으면 뭐요? 그게 이 민주당 망하는 지름길이요. 다선 의원들을 우대하는 관행 탓에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은 뒷전이 된 지 오래. 선거 내내 혁신과 변화를 강조했음에도 감투에 열을 올리는 구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정하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일당 독점이 불러온 또 하나의 병폐입니다. 오로지 자기 그냥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거고, 지금 민주당에 대한 반민주당 정서를 생각하고 그런다면 소수 정당에 그런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미덕도 이번 보여야. 전북도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최소 인원은 6명. 민주당을 뺀 나머지 3명만으로는 교섭단체를 따로 구성할 수도 없어 결국 민주당이 정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기초의회 독점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14개 시군의회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채웠고 남원, 완주, 순창, 부안 등 4곳에선 모든 의석을 독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로서 남은 1년 동안 더 강한 수준의 호남 서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총선에는 호남에서 많은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지방선거 때 전북을 찾아 전북 출신 이용호 의원과 정운천 의원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을 비롯해 호남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벗어날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가 법무부에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런 방식의 시행령 정치를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우회해 정책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고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서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구체화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조 의원은 이르면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해 사직서를 내게 하고 한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하기관에선 후임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행한 내부 인사를 취소한 지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인물 중 가장 윗선으로 지목됩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고 백 전 장관이 거기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집과 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9일에는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산업부 직원, 공공기관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백 전 장관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기자들과 만나 법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다며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탄소 소재는 가볍고 강도가 뛰어나 자동차와 항공기 분야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탄소 소재로 만든 수술용 탁자가 개발되는 등 국산화와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소 소재로 만든 수술용 카본 테이블입니다. 방사선 투과율이 95%에 달해 엑스레이는 물론 CT와 MRI 촬영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수술용 테이블보다 가볍고 인체 친화적으로 설계돼 발열 기능은 물론 상하 좌우로 작동도 쉽습니다. 수술과 회복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가격도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또 척추 견인과 교정 치료를 위한 스마트 체어 등 탄소 의료기기 추가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과 허리를 치료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요즘 안마의자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 근골개선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탄소 의료기기 응용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탄소 나노 소부장 혁신 랩을 중심으로 지난 2년간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 끝에 완성됐습니다. 현재 카본 테이블의 세계 시장 규모는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아직 3천억 원 규모. 하지만 국산이 외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만큼 국산화는 물론 수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상용화 부분은 무궁무진하고 시장 크기 또한 천문학적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의 출발선상이 거의 동일하여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탄소 소재 산업이 첨단 의료기기 분야로도 확대돼 국산화 자급화를 넘어 세계 시장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최근 군산대학교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무기고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인공 동굴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찾기 위한 학술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부근 경사면입니다. 철조망 안으로 보이는 비좁은 동굴 입구로 들어가 보니 길이 30m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주변 조경공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는데
동굴 벽 곳곳에는 사람이 있는 듯한 구멍도 보입니다.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조 구멍을 뚫어서 군산대 박물관 측은 1967년과 1978년에 찍은 항공 사진을 비교해 이런 동굴을 여러 개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동굴 대부분은 천정이 무너지는 등 훼손된 상태. 군산대 인근에서 실체가 파악된 동굴 7곳 가운데 1호 동굴인 이곳만 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6.25 전쟁 당시 주민 120여 명이 인민군에게 집단 학살당한 비극적인 장소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고 훼손돼 지금은 형태만 겨우 남았습니다. 군산대 박물관은 이 동굴들이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 육군 항공대였던 지금의 군산공항을 지키던 일본군이 무기고와 방공호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 위한 체계적인 학술 조사가 필요하지만 대학만의 힘으로 벅찬 게 현실입니다. 구술조사와 문헌조사를 빨리 해가지고 이것을 확정을 지어야죠. 이것도 일본 시대 때 만든 것이 맞고 그 후에 어떻게 이용이 됐고 그래서 그게 우리 민족이 그때 어떤 고통을 당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80여 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인공 동굴들의 역사적 의미를 찾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전북장애인체육회가 농아인 컬링 남녀팀을 창단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와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농아인 컬링팀은 남자팀 5명과 여자팀 4명으로 전주와 군산, 김제, 임실에 사는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야간이나 주말에 전주 빙상경기장에서 집중 강화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5달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28명입니다. 지난 1월 중순 이후 153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국내 발생 3,768명, 해외 유입 60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 95명입니다. 어제 약 14개월 만에 100명 미만으로 집계된 뒤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한 겁니다. 사망자는 17명이었고 주간 1일 사망자 수 역시 20명 아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지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재유행 가능성을 재차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미뤄졌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이번 주 다시 결정합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 초부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지침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기준과 변화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격리 의무를 더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부터 고위험군 확진자 격리만 의무화하거나 격리 기간을 줄이자는 안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주부 김지연 씨. 얼마 전 인터넷에서 아크릴 수세미에 관한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건조기에 말렸는데 아크릴 실 여러 개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네, 친환경 수세미인 줄 알고 아크릴 수세미를 쭉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된다는 거를 영상을 찾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건조한 음식물 쓰레기를 살펴봤더니 수세미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실 가닥이 여러 개 나옵니다. 아크릴 실은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에서도 발견됩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음식물 배수구에서만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흘러서 내려가는 양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적지 않게 많이 놀랐습니다. 언제부턴가 아크릴 수세미는 우리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설거지 용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한동안은 아크릴 실로 알록달록 예쁜 모양의 수세미를 뜨는 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생활용품점이나 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저렴한 값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일부 판매자는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아크릴 수세미 같은 경우는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이라는 그 플라스틱 섬유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마찰을 일으켜서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고 이 미세 플라스틱이 하천이나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이 플라스틱은 친환경이 아니게 됩니다. 매일 쓰고 있는 수세미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거나 생각해 본 일조차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익숙하게 사용하는 물건 중엔 알게 모르게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들이 많은데요. 물건을 선택하기에 앞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생각해 보자는 브라운 챌린지가 전북환경공단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좀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은 플라스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브라운 챌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별 고민 없이 쓰던 물건들만 친환경적 제품으로 바꿔도 조금이나마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것. 하루에도 몇 개씩 주고받던 명함은 당연하게 빳빳한 고급 용지를 사용해왔지만 이젠 다릅니다. 재생지에도 이름을 써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반 종이보다는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재생지를 사용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역시 무늬가 새겨지고 향기가 나는 제품 대신 재생 화장지로 바꿨습니다. 한 달이면 2~3개씩 버리는 칫솔도, 사무실에서 늘 사용하던 필기구도 환경을 생각해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본부 내에서만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브라운 챌린지 확산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과 누리집이나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타 기관과는 협업을 해서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최근엔 온라인 쇼핑몰이나 제로 웨이스트 숍 등 다양한 곳에서 환경을 위한 대안 제품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고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친환경적인 물건이 어떤 것인가 조금 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한용품 사용을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배 수세미 전도사라 불린다는 조태숙 씨. 뜨개질이 취미인 그녀는 요즘 사람들에게 아크릴 수세미의 문제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크릴 수세미가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떠서 선물했는데 이렇게 TV에서 이런 데 보면은 환경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세미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친환경 수세미를 좀 써라.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이렇게 좀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해요. 오늘도 알록달록 예쁜 수세미 사용하셨나요?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이 예쁘고 편리한가 보다 환경에 이로운지 해로운지가 되는 작은 실천. 기준을 바꾸면 더 나은 미래가 보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참돌고래떼 수천 마리가 무리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처음으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주변 해상에서는 국제보호종 범고래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다 광범위한 고래 연구가 필요해졌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돌고래떼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차게 솟구칩니다. 카메라에 일부만 담겼는데도 수백 마리가 장관을 이룹니다. 많게는 수천 마리씩 무리지어 이동하는 참돌고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동해에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7일 제주 차귀도 남서쪽 7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떼지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돌고래를 보면서 청정 제주 바다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돌고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참돌고래는 남해에서 목격되거나 좌초, 혼액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규모 무리가 촬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돌고래가 발견되고 얼마 뒤 주변 해상에서 국제보호종 범고래도 목격됐습니다. 올해에는 동해에서 범고래와 향유고래 200여 마리가 관측된 적이 있는데 제주 해상에서 범고래가 나타난 건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참돌고래라던가 다른 대형 고래류들 지금까지 우리가 기록을 많이 하지 못한 좀 희귀고래들의 출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하고 잦은 넓은 영역에 대한 조사가
최대 10m까지 자라는 범고래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해양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학술 가치가 높아 지난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 해상에서도 다양한 고래가 발견되면서 넓은 범위 해상에 대한 항공조사와 연구가 필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랐다가 나중에 어머니 쪽으로 바꿔도 어머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5년 종중 구성원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한 데 이어 모계 혈족까지도 종중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8년 아버지의 성을 따라 김 씨로 출생 신고된 한 남성. 25살이 되자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관을 따른 이 씨가 됐습니다. 이 씨는 이후 어머니 종중에 종중원 자격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종중이 모계 혈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성과 본관을 어머니와 동일하게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다며 이 씨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종중 구성원을 성년 남성으로 제한한 관습법이 2005년 전원 합의체 판결로 무효가 됐다며 마찬가지로 어머니 쪽 후손도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관이 같은 성인 후손이라면 여성의 후손이든 남성의 후손이든 종중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출생 시부터 어머니 성을 따른 사람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꾼 사람을 다르게 볼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되므로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어머니 성을 따른 사람들도 어머니 쪽 종중 재산 분배 등에 관여할 여지가 생겼다는 법조계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지난 2월 세척 작업 노동자들의 집단 급성 중독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사 결과 경찰이 세척제 제도사 대표를 구속하고 관련자 25명을 입건했습니다. 유독물질이 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노동자들이 무방비 노출됐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공업용 세척제를 만드는 경남 김해의 제조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세척제를 사용한 자동차와 에어컨 부품 공장 노동자 29명이 간 기능 이상으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2월입니다. 영업 비밀로 MSD 대상이 표기를 하지만 분명히 담당자님한테 그 부분을 트리클로로 메탄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 회사가 세척제를 납품할 때 공장에 건넨 성분 자료에는 유독물질이 아예 없다고 나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유독물질로 분류된 트리클로로 메탄이 77%나 함유돼 있었고 유독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분이 허위 표기된 세척제는 경남의 24곳 금속 가공 공장에 모두 12만 2천 리터, 200리터들이 드럼통으로 600여 개가 납품됐습니다. 경찰은 세척제 성분을 허위로 표기해 노동자들의 급성 중독을 유발한 혐의로 세척제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업체의 세척제를 납품받아 다시 팔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보관한 공장 관계자 등 모두 25명을 입건했습니다. MSD 준 것 부분 과실도 있고 안전설비 안 한 부분 과실도 있고 공동적인 책임 과실에 의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걸로 최종적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로부터 세척제를 받아 쓴 창원 두성산업과 김해 대흥 R&T도 환기장치 가동과 방독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두 회사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격리기간 완화를 추진하는 도시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항 노선이 없는 경우 효과가 떨어지고 산발적인 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 전국적인 확대는 당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중국에 입국하면 2주에서 4주 동안 지정된 시설에서 반드시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장기간의 격리 정책에 입국을 취소하거나 중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중국 내 일부 도시들이 격리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시는 1년 반 동안 유지하던 21일 시설 격리를 지난달 초부터
시설과 자가격리 17일로 줄였습니다. 入境口岸为北京的，调整为实施10天集中隔离加7天居家隔离。 이어 최근에는 시설 격리 7일, 자가 격리 7일로 격리 기간을 추가로 감축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이 가장 먼저 시작된 후베이성 우한시도 지난 3일부터 시설 격리 7일과 자가 격리 7일로 완화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델타 변이가 확산됐던 장쑤성 난징시와 마카오도 격리 기간 단축에 동참했습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단절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입국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베이징 클럽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 발생 등 산발적인 확산이 곳곳에서 일어나 격리 기간 완화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노선이 없는 지역은 격리 기간을 줄인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또 교민사회도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직한 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늘어나면 감염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 방역 당국이 격리 기간 단축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정부 공모 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등 1,110억 원을 지원받아 옛 정문과 실내 체육관 일대 36,500여 제곱미터의 산학연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착수하는 1단계 사업은 문화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융복합 관련 기업 입주 공간과 연구소 등 디지털 복합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